자, 우리 지금 면접 수행평가 진행하고 있죠? 오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수강을 하면 되고요. 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수업도 역시 여러분들 2회고사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다들 이 시간 뭐 친구랑 떠들거나 뭐 딴 생각하거나 딴짓하면서 허투루 보내지 말고 선생님이 이 영상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영상을 내릴 겁니다. 내릴 거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 49쪽에 있는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이라는 단원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평소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모의고사나 그런 평가 상황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 영상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이라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이 표현 전략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를 배워볼 건데, 학습 목표를 통해서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공부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 여기다 표시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언어적 표현 전략, 준언어적 표현 전략, 비언어적 표현 전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현 전략들이 각각 뭔지 밑에 있는 생각열기, 여기 있는 2컷짜리 만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다음에서 어느 직원의 말하기 방식이나 태도가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직원이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헤어스타일이 다르죠?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매장은 같은 매장인가? 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둘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매장 마감 시간이라 말씀하신 물건을 찾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이거를 언어적 표현, 이렇게 부릅니다. 언어적 표현. 자, 그래서 지금 언어적 표현은 둘이 같아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 하는 언어적 표현이 좀 다르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고객님 죄송합니다 요 말을 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고 미간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치?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미간에 찡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의 빠르기는 평균 빠르기의 120%라는 얘기는 뭐냐? 평균 빠르기보다 더 빠르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매장 마감 시간이라 말씀하신 물건을 찾아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되게 다다다다다 빠르게 말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요 직원 같은 경우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고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빠르기의 80%로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매장 마감 시간이라 말씀하신 물건을 찾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말을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낮춰서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조금 더 고객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자, 지금 우리가 같은 내용의 말이었지만 이거를 어떤 게 뭐 팔 동작이라든지 미간, 표정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말의 빠르기나 목소리 높낮이는 어떠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어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이번에 배울 언어적 표현에 더해서 배울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손이나 입, 팔이나 미간 같이 언어 외적인 이런 표현 방법들, 표현 전략을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 이 말에 실려서
실현되는 어떤 말의 빠르기나 높낮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준 언어적 표현 이렇게 부르고, 예전에는 이거를 반언어적 표현 이렇게 불렀어요.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같은 말입니다.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설명하면서 아마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이거를 두 개를 섞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자, 50쪽에 있는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언어뿐만 아니라 준언어, 비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할 때 장소, 상대방, 분위기 등 담화 상황을 분석한 후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여 말하면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도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플러스 뭐예요? 상황에 맞게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기 있는 표현 전략들을 공부를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언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라는 것은 말과 글을 아울러서 쓰는 말이죠. 그치? 특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말과 글 중에서도 특히 이 단원에서는 이제 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려서 나는 준언어나 이런 언어적인 것들, 외적인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대해서 밑에 있는 내용을 통해 자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 자,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을 하려면 먼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정하여 이를 어법에 맞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우리가 언어적 표현, 즉 말을 통해서 실현되는 이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쓰려면은 일단 위에서 봤던 것처럼 상황을 잘 분석해야 돼. 분석한 다음에 이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우리가 선정해서 어휘 선택을 잘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어법. 뭔가 우리가 구사하는 말들이 어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문장 호응이 이상하거나 이러면은 알아듣는 이게 의사소통하는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또는 의미를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법에 맞게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뭐 문장 구조라든지 문법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격식 있는 어휘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이를 어법에 맞게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때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발표라든지 연설 이런 것들 뭔가 그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말하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배웠던 면접단원 여러분들 혹시 배웠던 내용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공적인 성격의 대화라고 했어요. 면접에 대해서. 기억납니까? 친구들과 하는 사적인 대화와는 달리 면접이라는 것은 선발과 평가를 목적으로 두는 공적인 성격의 대화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면접도 역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관 앞에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어법에 맞게 격식 있는 어휘 사용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식적 말하기 상황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비공식적 말하기 상황 이렇게 써볼 수 있을 테고 비공식적 말하기 상황의 대표적인 거는 뭡니까? 친구들과 나누는 교실에서 주고받는 사적인 성격의 대화 이런 것들이 바로 비공식적 말하기 상황이겠죠. 이런 비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된다든지 격식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약이 되게 거의 없죠. 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그냥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최신 유행어 같은 걸 사용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종종
정말 강한 친근감의 의미로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막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꼭 이렇게 어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알아서 잘 이해하고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어휘가 적절한 어휘인가, 그리고 어떻게 어법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한편 내용을 조직할 때에도 말하기 상황을 고려하면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 내용 조직도 역시 우리가 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 조직.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나 연설을 하는 상황이라면, 자, 도입부에서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여러분들 아마 발표나 특히 지금 우리 3학년들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연설 교육도 받았었죠. 그래서 아마 발표나 연설 경험이 있을 건데, 우리가 그 말에도 글도 뭐 서론, 본론, 결론 또는 처음, 중간, 끝 있는 것처럼 어떤 말하기 대본을 쓴다든지 말하기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도입,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개, 결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특히 도입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내가 말할 내용에 대해서 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앞으로 내가 말할 어떤 화제에 대한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청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내 연설이나 발표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또는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 지금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도입부에서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개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일종의 팁, 전략 이런 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개부에서는 뭐예요? 중간중간에 요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점 정리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이 특히 많고 전문적일수록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면서 중간중간 요점 정리해 주면은 청자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도 하고, 특히 뭔가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메모하면서 듣는 청자들은 이런 메모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 주기도 하고요. 특히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 여기다가 잠깐 표시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담화 표지. 완전 같은 개념은 아닌데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담화 표지라는 용어는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우리 1회고사 범위에 포함됐던 EBS 수능 특강 글 중에서 논증, 논리적 사고, 전제와 결론 등장했던 그 글 있죠. 거기서 보면은 전제와 결론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담화 표지를 활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는 연결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담화 표지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담화 표지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우리 여기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 잠깐 이거 얼른 맞춰놓고 그 다음 담화 표지 선생님이 또 프린트물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화 표지 같은 것들도 우리가 평소 언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이걸 전략적으로 조금 더 내가 전달하는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부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주고 인상적인 어떤 다른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또는 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뭐 격언이라든지 속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자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꼭 이렇게 도입부엔 이렇게 해야 되고 전개부엔 이렇게 해야 되고 결론부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하고 여러 가지 전략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몇 가지를 예시로 소개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어쨌든 어떤 말하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지는 여러분들 계획하고 짜기 나름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을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적절한 어휘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법에 맞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용 조직을 할 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해 볼 수가 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플러스
표준 발음도 신경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일수록 표준 발음을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뉴스, 앵커들이 진행하는 뉴스도 역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죠. 특히 이 아나운서들, 앵커들은 이 발음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 헷갈리는 표준 발음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구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 같은 것들도 신경 쓸 수 있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전달하는 언어적 표현이 오해 없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일으킬 수 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쌤이 그 담화 표지 프린트물 준비한 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준언어적 표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준비한 프린트 내용 보니까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먼저 배우고 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상황에 맞는 준언어적 표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언어란 무엇이냐? 준언어의 개념에 표시해볼까요? 자, 밑줄 쳐보자.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준언어의 개념인데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 전달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언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언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언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준언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음의 높낮이를 말하는 음조, 그리고 강세,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억양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적 표현이더라도 음조나 강세나 말의 빠르기나 목소리 크기나 억양이 어떻게 실현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요. 완전 반대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까 생강여기에서 봤던 두 직원이 똑같은 언어적 표현을 하는데도 완전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고객의 기분이라든지 거기 그 말에서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 메시지 이런 것들은 완전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 왜? 이런 것들이 다르게 실현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 언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요소지만 이런 준언어적 표현, 그리고 뒤에서 배울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실현하고 또 어떻게 계획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준언어에는 사람의 감정, 건강, 교양 등의 상태가 반영되기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의 감정, 이게 억양 같은 걸 통해서 되게 잘 드러나죠. 억양이라든지 말의 빠르기나 강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기분이 좋은 상태인지 아니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이런 게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놀이 알 수 있죠. 건강하지 못한 뭔가 병약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말의 높낮이라든지 말의 빠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상이 되죠. 되게 천천히 말하면서 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리고 되게 그 차분하고 낮은 그런 가라앉은 듯한 그런 그 말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 반면 건강한 사람들은 막 뭔가 어조라든지 억양 같은 것들이 뭔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교양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 돌아다녔던 유명한 그 게시물 중에서 그게 있어요. 그 뭐였냐면은 백화점 같은 데서 어떤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어떤 그 좀 우아한 사모님, 손님이랑 부딪혔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애가 뭐 장난치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상황을 사과를 하고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변명하듯이 대처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이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게 우아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그런 게시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어조라든지 또는 뭐 말의 빠르기, 높낮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도 하고요. 준 언어의 의미는 담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므로 준 언어의 의미는 담화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므로 담화 상황에 맞게 효과적인 준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되게 같은 준언어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낮은 목소리, 높은 목소리 이런 것들이 딱 그 의미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낮은 목소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는 높은 목소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고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준언어적 표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조, 음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자, 높은 음조는 기쁨, 분노 등을 느끼게 하고 낮은 음조는 부드러움, 우울함을 느끼게 한다라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높은 음조는 반드시 기쁨과 분노를 나타내는 거야. 낮은 음조는 반드시 부드럽고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준언어적 표현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또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담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시일 뿐이죠.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의 높낮이를 이렇게 활용해서 어떤 화자의 기쁨 또는 분노라는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부드러움, 청자로 하여금 부드러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음조를 통해서 이런 걸 드러낼 수 있고 다음 강세. 강세는 연속된 음성에서 어떤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어떤 부분을 특히 뭔가 강세를 들 때는 얘기하다가 거기를 빡 힘줘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세는 음절 단위 또는 단어 단위, 어절 단위로 여러 그 문법 단위에 얹혀서 실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조나 대조의 의미를 표현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걸 각각 설명하자면은 자, 음절, 단어, 어절이라 돼 있는데 음절이란 뭡니까? 자, 우리 여기 교과서 본문에 있는 문장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연속된 음성에서 어떤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할 때 음절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죠. 라든지 떤 이런 것들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부르죠. 반면 단어는 어떻습니까? 단어는 음성이라든지 또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단어죠. 발음하다 이런 것들도 단어죠. 그리고 어절은 뭐예요? 어절은 띄어쓰기를 통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덩어리 하나하나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된 음성에서 어떤 부분을 이런 것들이 어절이지. 그래서 강세가 음절 한 글자 한 글자에 실릴 수도 있고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에 실릴 수도 있고 이런 띄어쓰기를 통해 실현되는 어절 하나하나에도 실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음절 단위로 한번 강세를 줘볼게요. 연속된 음성에서 이런 식으로 연속된 음성에서 어떤 부분을 강하게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에다가 강세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음절 단위로 실현되는 강세고요. 단어 단위는 뭡니까? 연속된 음성에서 어떤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단어 단위로 강세가 실현된 거죠. 다음 어절 단위는 뭐예요? 연속된 음성에서 어떤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통해서 떨어져 나오는 어절 단위들의 강세를 두면은 그게 뭐야? 어절 단위에서 실현된 강세.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문법 단위에서 강세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이런 강세는 강조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 대조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조라는 것은 어렵지 않죠, 생각하기. 그 부분을 강조해서 독자가 아니지, 청자에게 뭔가 강하게 전달하고 싶으면 강세를 두기도 합니다. 근데 대조는 그럼 뭐냐, 대조. 대조는 뭘까요? 대조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과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대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국어 공부를 좋아해요. 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 쳐봅시다. 자, 이때 어디다가 우리가 강세를 실현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다 실현해 볼 수 있어요.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실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1번. 저는 국어 공부를 좋아해요. 이렇게 저는에다 강세를 뒀을 때는 어떤 대조의 의미를 줄까요? 그치. 자, 저는 국어 공부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어 공부를 안 좋아해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강세를 둠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반면 저는 국어 공부를 좋아해요. 하고 국어에다 강세를 뒀어. 자, 그렇다면 일단 어떤 대조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과목들은 안 좋아한다. 이런 대조의 의미를 또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국어 공부 좋아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은 국어 공부 안 좋아해요. 이런 의미. 또는 저는 국어 공부는 좋아해요. 국어 공부를 좋아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안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의미의 어떤 그 차별을 둠으로써 대조의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는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준언어적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말의 빠르기가 있죠? 말의 빠르기. 자, 말을 할 때 음이나 쉼의 길이에 따라서 말의 빠르기가 결정된다. 그쵸? 음이나 쉼의 길이, 음의 길이, 쉼의 길이. 쉼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말을 하면서 쉬어주는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빠른 말 같은 경우는 열정, 흥분을 느끼게 하고 느린 말은 여유로움, 여리가 없음 등을 느끼게 한다는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 어떤 그 말하기 상황, 맥락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느린 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여유로움, 여리가 없음 이렇게 돼 있지만 느리게 중간중간 이렇게 쉬는 구간에 중간중간 넣어서 느리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되게 그 어떤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느리게 천천히 말함으로써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말을 할 때 음이나 쉼의 길이에 따라 말의 빠르기가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함으로써 상대가 분명하게 알아듣게 하고 또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한 내용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끔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집중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또 지금 여기 사용된 준언어적 표현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리고 목소리 크기. 큰 목소리는 자신감, 열정, 분노 등을 느끼게 하고 작은 목소리는 온화함, 나약함을 느끼게 한다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그 작은 목소리인데도 뭔가 그 나약한 게 아니라 되게 기가 센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작게 말하는데 나긋나긋 조용조용 얘기하는데도 저 사람 절대 나약하지 않아. 되게 기가 센 사람이 이렇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꼭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억양. 억양이라는 것은 음의 높낮이가 이어져 생기는 일정한 유형을 얘기하는데요. 억양이 뭔지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지역방언. 지역방언들은 그 지역방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억양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문장을 저기 경상도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 억양이 뭔지 이해가 안 되면 지역방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의 높낮이가 이어짐으로써 생기는 일정한 어떤 유형, 패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적절한 변화가 있는 억양 같은 경우는 청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해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억양이 막 뭔가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억양이면은 듣는 사람이 뭔가 그래도 좀 더 생동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흥미나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겠죠. 반면 단조로운 억양은 몸이 건조함, 무성의함, 변화가 무성의함을 이렇게 느끼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양이 단조로운 사람 얘기 듣고 있으면은 막 졸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ASMR 이런 것들도 보면은 되게 작은 목소리로 억양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막 소곤소곤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나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용도로 또 활용이 되기도 하죠. 단조로운 억양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변화가 심한 억양. 적절한 변화가 있으면은 우리가 긴장감이나 흥미 그리고 뭔가 생동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지만 너무 변화가 심한 억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흥분과 가장을 느끼게 해서
청자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여기서 뭐 변화가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도 청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억양까지 해가지고 준언어적 표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에 맞는 비언어적 표현. 자, 이거 볼 건데요. 자, 일단 비언어적 표현이 뭐냐? 우리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런 것들이었고, 준언어적 표현은 뭐예요? 이런 언어적인 요소에 덧붙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뭐 말의 높낮이, 억양, 빠르기 이런 것들이었죠.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 방금 전에 우리 앞서 봤던 언어적, 준언어적 표현 이외의 방법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비언어적 표현에는 시선, 얼굴 표정, 동작, 자세, 신체 접촉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요. 언어적, 준언어적 표현, 외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비언어적 표현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 표현도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보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예 대체하기도 합니다. 대체.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굉장히 화났어 라고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내가 지금 화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 전혀 없이 그냥 완전 화가 난 표정으로 지금 상대방을 노려봄으로써 저 사람 지금 화가 났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은 보완 강화뿐만 아니라 대체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완 강화하는 거는 준언어적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준언어적 표현 역시 이런 보완과 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비언어적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치? 우리가 이런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앞서 배웠던 준언어적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데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하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말하기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이때는 이런 제스처를 해야지. 이때는 목소리를 좀 천천히 해야지. 이때는 갑자기 강세를 두어서 강조를 해야지. 계획을 먼저 세워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그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뭐 발표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했을 텐데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대학 가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런 비언어적 표현이나 준언어적 표현을 좀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 능숙한 화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비언어적 표현만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게 방금 전에 말했던 대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체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자, 준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과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상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생이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화법과 작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찾아왔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때 뭔가 되게 바쁜 업무를 막 처리 중이었어. 컴퓨터 보면서 이렇게 학생 찾아온 거 보고 힐끗 보고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거기 앉아있어봐 이러면서 막 바쁘게 일을 처리해. 학생이 옆에서 이제 고민을 선생님 저 요새 화법과 작문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돼서 너무 걱정이에요. 근데 그래 그렇구나 아이고 되게 고민 많이 되겠네 이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시선은 오로지 컴퓨터에 꽂혀 있고 계속 막 시계도 힐끔힐끔 봐요. 뭔가 되게 바쁜 듯이 보여. 그럼 학생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지금 이 선생님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말은 그래 고민되겠구나 이렇게 막 상담해준 듯한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나타나지만 지금 나랑 상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시구나. 굉장히 바쁘시구나. 오히려 지금 나랑 이야기하는 게 지금
급한 일을 처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언어적 표현, 괜찮아, 괜찮아 라는 표현과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뭔가 말은 굉장히 바빠 보이고 다급해 보이고 막 시선은 컴퓨터에 꽂혀 있고 시계를 힐끔힐끔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청자는 어느 쪽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어느 쪽을 신뢰하냐면 여기에 신뢰합니다. 언어적 표현은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청자가 보기엔 전혀 괜찮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의 이런 내용적인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준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 역시 우리가 신경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비언어적 표현까지 봤고요. 밑에 비언어적 표현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만 보자면은 뭐 시선, 그렇죠? 눈빛, 시선의 빈도. 시선 빈도란 거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청중들의 대상으로 말할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만 딱 난 너만 바라볼 거야 하면서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 발표나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른 청중들이 좀 뭔가 서운하겠죠? 왜 저 사람만 보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발표나 연설 같은 상황에서는 시선을 여러 군데 분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뭐 잠깐 오른쪽 바라보다가 또 왼쪽으로 왼쪽 바라보면서 얘기도 하다가 뭐 가운데 바라보면서 얘기도 하다가 이렇게 시선을 고루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선 빈도, 얼마나 저쪽으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시선을 자주 보내는가 이런 것들이 또 시선 빈도가 되겠고요. 각도 이런 것도 있고 다음 얼굴 표정, 미소, 찡그림, 그리고 동작, 손이나 몸의 움직임, 자세,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그리고 신체 접촉, 뭐 두 손 마주 잡기, 어깨 두드리기, 볼 비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되고 언어적 표현의 어떤 그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우리 학생이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가지고 메시지 전달하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스스로 긍정적으로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쌤이 잘못 읽었어요. 다시 읽을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스스로 긍정적으로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 같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학생이 계획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끊어서 말해야겠어.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 전략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돼요? 저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되죠? 끊어서 말하기, 천천히,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속도를 조절한 거죠. 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어떤 그 연설 또는 발표 내용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자 끊어서 천천히 말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한 걸 볼 수 있겠죠? 강조.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거야, 이거를. 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고요. 다음,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내용이므로 청중과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맞추며 말하면 나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돼 있죠.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되죠. 비언어적.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고 진심을 잘 전달하고 싶어요. 이런 의도를 담고 비언어적 표현 눈을 마주침으로써 진정성이 드러나게끔 뭔가 진심이 잘 드러나게끔 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공식적 말하기니까 평소 친구끼리 편하게 사용하는 유행어를 쓰지 않도록 신경 써야지. 그렇지. 사용하는 어휘에 신경 쓰고 있죠. 이건 뭡니까? 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이 되고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일수록 그런 특정 사람들만, 특정 세대들만 알아들 수 있는 뭐 은어나 유행어 이런 것들은 더욱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니까 손을 적당히 움직여서 시선을 집중시키며 끝맺을 필요가 있겠어.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고요. 이건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 강조. 이렇게 우리가 평소 말할 때 자연스럽게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수록 더 청자들한테는 능숙한 화자로서 비춰질 겁니다. 그리고 능숙한 화자로 비춰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능숙하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의미를 더 명확하고 더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화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교과서에서 표현작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은 다 봤고요. 다음 52쪽부터는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학습 활동을 해볼 건데요. 자, 52쪽 보면 먼저 첫 번째 활동 보겠습니다. 자, 상황에 맞는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를 알아보자 돼 있고요. 자신이 라디오 진행자라면 다음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며 읽어보고 그렇게 읽은 이유를 말해보자 돼 있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 왼쪽은 아침, 오전 라디오 방송이고 오른쪽은 잠들기 직전 심야 라디오 방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서로 상황이 달라. 상황이 달라. 상황. 맥락이 다름. 이걸 고려해서 우리가 라디오 진행자가 되어가지고 이걸 각각 어떻게 전달할 건지 일단 내용은 언어적 그 표현에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미안합니다. 어떤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전달했지 이거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아 근데 라디오니까 또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안 되겠다. 그치? 준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계획해서 이거 전달해 볼 건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고 주로 어떤 아침에 어떤 그 시청자들이 듣고 이런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의 어떤 감정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고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전달을 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아침 라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그 라디오 진행을 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거 읽어보자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침에는 다들 뭔가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루를 보내기 위한 에너지를 딱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텐션을 딱 업시켜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야. 그렇다면은 너무 가라앉거나 늘어지는 그런 어조라든지 억양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말이 너무 막 이렇게 천천히 말해가지고 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의 정다운입니다.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서 일어나셔서 저희가 준비한 신나는 곡을 들으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이러면서 뭔가 억양 같은 것도 조금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하고 강세 같은 것도 중간중간 주고 말 빠르기도 너무 느리지 않게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반면 이 밤에 잠들기 직전에 듣는 이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ASMR 같은 거 자주 듣나요? 선생님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듣진 않는데 임용고시 공부할 때 이렇게 너무 막 밤에 늦게 자면 안 되잖아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ASMR 자주 틀어놓고 막 빨리 잠들려고 ASMR 같은 거 많이 틀어놓고 잠들고 그랬는데 이 밤에 하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잠들기 직전에 듣는 거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차분하게 뭔가 조용히 내 생각도 라디오 듣기도 하지만 내 생각도 정리하고 여기서 조곤조곤 들려오는 목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게 잠에 빠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했던 것처럼 역동적이고 막 그 생동감 있고 중간중간 강세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잠이 다 깨버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별빛 가득한 밤의 박민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공부에 일에 많이 힘드셨죠? 이 밤 저와 함께 편안한 음악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면서 되게 아까 오전에 비해서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차분한 어조 너무 이렇게 변화가 많지 않은 억양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또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표현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활동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준언어적 표현 같은 거,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것들을 실제로 활용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2번 활동 볼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효과적으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보고 어떤 점에서 효과적인지 이야기해보자 돼 있죠. 요 드라마 혹시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센 여자,
원래는 센이 맞는데 드라마는 센이었는지 센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힘센 여자 도봉순 이런 드라마인데 드라마 이제 장면인데요. 여기서 여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엄마가 봉순이를 위로해주는 상황이야. 그치? 위로해주는 상황이야. 이거만 보지 말고 우리 드라마 영상을 쌤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촬영하는 여기 이 영상 안에 드라마 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해보니까 잘 안 당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영상 멈춰놓고 유튜브 가서 여기 힘센 여자 도봉순 위로라고 검색하면 요 영상이 뜹니다. 이거를 잠깐 보고 와서 다시 교과서 활동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잠깐 줄게요. 다 보고 왔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드라마 내용 가지고 이거를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일단 언어적 표현은 어떤 것들이 사용됐는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머니의 말하기 의도는 뭡니까? 말하기 목적은 뭐예요? 봉순이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의도, 목적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언어적 표현과 어떤 준언어적 표현, 어떤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언어적 표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서 살펴봤던 뭐 어휘라든지 어법에 맞는 표현, 뭐 내용, 조직 이런 것들이 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이 됐는데 여기 중에서 특히 어머니의 말하기에서 드러났던 언어적 표현 뭐가 있었을까요? 그쵸? 뭐 이런 것들. 괜찮아. 공순아, 괜찮아.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이런 어휘들을 사용을 하셨죠. 괜찮아. 공순아, 금방 정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가 담긴 어휘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준언어적 표현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낮고 차분한 음조. 그치? 낮고 차분한.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뭔가 차분하게 가라앉고 위로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차분한 음조를 사용을 하셨고 또 천천히 얘기하셨죠? 천천히. 홍순아, 괜찮아. 금방 적응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었다. 이런 낮고 차분한 음조, 천천히 말하는 어떤 말속도 조절 이런 걸 통해서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 그래서 위로라는 어떤 이 말하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비언어적 표현은 어때요? 그치? 눈을 바라보며 눈 맞춤.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는 신체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어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되게 위로해주는 상황에서 내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를 해준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위로 메시지가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뭔가 나를 내 손을 잡아주는 게 뭔가 내 어떤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위로라는 이 지금 어머니의 말하기 목적 의도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랑 교실에서 실제 여러분들 대면해가지고 뭐 말 주고받고 여러분들 이제 대답을 많이 안 하긴 해도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말 주고받으면서 하는 수업에 비해서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 떠드는 것도 굉장히 좀 에너지가 드는 일이고 그리고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막 이렇게 말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막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잘 듣고 영상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들도 잘 보고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